아들의 며느를 온 어머니 위병소에서 그녀를 맞이한 건 친절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들을 빌미로 온갖 성희롱적 발언과 조롱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신분증에는 별 2개가 박혀 있었고 그녀를 알아본 부대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다. 본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냉장고의 낮은 기계음만이 흐르는 시간. 최수연은 칼날 같은 정적 속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몸은 지난 30년간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이 시간에 기상하도록 조율된 정밀 기계와도 같았다. 부드러운 침구를 밀어내고 일어선 그녀의 실루엣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직선이었다.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계급장이었다. 그녀가 사는 최고층 아파트는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고독한 성체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은 그녀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한 먼 세계의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오래전 작전 중 순직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현득아들 강지욱은 지금 이곳에서 가장 먼 땅, 가장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에 있었다. 철책선 너머 적들과 밤낮으로 대치하는 최전방 수색대대. 오늘 그녀는 독살라 불리는 장군 최수연의 가면을 벗고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아들을 만나러 갈 예정이었다.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대리석 바닥에 그림자만이 소리 없이 미끄러졌다. 그녀는 어젯밤 늦게까지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냈다. 지욱이 유일하게 어머니의 음식이라며 좋아했던 궁중 떡볶이와 육전 그리고 몇 가지 마른 반찬. 훈련으로 염분에 절어 있을 아들의 입맛을 되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차가운 식재료들 위로 폭이 졌다. 그녀는 앞치마를 질근 동염했다. 수많은 부하들을 호령하던 목소리를 잠재우고 그녀는 오직 아들을 위한 평범한 어머니가 되기로 했다. 딱딱 도마 위에서 마늘을 다지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려 그녀의 손은 작전 지휘봉이나 서류를 넘기는 펜에는 익숙했지만 부엌 칼은 언제나 낯설었다. 서툰 칼질에 몇 번이나 손을 댈 뻔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음식을 만들었다. 지글지글 뜨거운 기름 위에서 육전이 익어가는 냄새가 새벽의 공허함을 채웠다. 그 냄새는 마치 아들과 자신 사이에 놓인 아득한 거리를 태워버리려는 주문처럼 느껴졌다. 음식을 만드는 동안 봉인했던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갓난아기 어떤 지우국을 군관사에 홀로 두고 야간 비상훈련에 달려나가야 했던 밤. 아들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다. 그녀가 군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그런 것이었다. 감정을 지우고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는. 그녀는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 다른 엄마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소풍을 갈 때 그녀는 부어들을 끌고 진흙탕을 굴렸다. 아이의 학예회를 구경하는 대신 그녀는 국경 너머의 적들을 감시했다. 아들의 성장 과정은 늘 사진과 남편의 전원으로만 전해들었다. 그녀가 가끔 큰맘 먹고 사주는 값비싼 선물들은 아들의 마음을 열지 못했다. 오히려 아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 언제부터였을까? 지욱의 눈빛에서 존경이 사라지고 경렬과 원망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 사춘기 시절 지욱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꿈을 짓밟았다. 딴 따라 같은 짓이라며 화구를 내던지고 억지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처럼 강하고 안정된 길을 걷기를 바랐다. 그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아들에게 폭력이었다. 입대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지욱은 반항하듯 가장 험한 곳을 지원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세계에 대한 아들의 선전포고였다. 이병 열차에 오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들의 군생활 내내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최수연 장군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아들에게 찍어 누를 멍해가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평범한 군 생활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여러 개의 찬압에 나눠 닿았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은 제 빛이었다. 그녀는 군기가 바짝 든 자신의 얼굴이 지겨워 일부러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화장을 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을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여자는 낯설었다. 수십 년간 갑옷처럼 입고 있던 장군이라는 계급장을 벗어 던진 그녀는 그저 나약하고 불안해 보이는 중년의 여인 일뿐이었다. 지하주차장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아들이 있는 곳은 이곳보다 10배는 더 춥겠지. 그 생각에 심장이 아릿하게 조여왔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차를 물었다. 오늘 하루 부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아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 조금이라도 걷어날 수 있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곳에 그녀의 인생을 송돌이 제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지욱 이병의 세상은 축축하고 차가웠다. 낡은 전투와 안으로 스며든 냉기가 발가락 끝을 마비시켰고 방탄 헬멧 아래로는 식은 땀과 빗물이 뒤섞여 턱을 타고 흘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역전후의 희미한 숨소리와 손에 준 K2 소총의 차가운 감쪽뿐이었다. 비무장지대의 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음산한 소리를 내며 그들을 집어삼킬 듯 웅크리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수색로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미마다 발이 진창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완전 군장 무게에 짓눌린 어깨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고 허벅지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기 직전이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공포였다. 수풀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는 적의 기습처럼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지욱은 본래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손은 물감을 섞고 섬세한 붓터치로 캔버스를 채우기 위해 존재했다.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일에서 희열을 느끼는 예술가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예술은 나약한 자들의 도피처뿐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따르길 원했다.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조국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기를. 그의 입대는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반항이었다. 이 왕 끌려갈 바에야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겠다고,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군대라는 곳에 맨 밑바닥을 직접 경험해 보겠다고 악을 썼. 하지만 그의 반항은 결국 어머니의 손바닥 아니었다. 그는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이름 없는 부속품이 되어 철저히 망가져 가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매일이 생존이었다. 훈련이 없는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었다. 선님들의 언어폭력과 인격모독, 비상식적인 요구들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는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계집에 갔다는 조롱을 들어야 했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사회 부적응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는 저항하는 대신 침묵을 택했다. 침묵하고 복종하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야, 강지우, 뒤처지지 말고 따라와. 죽고 싶냐? 앞서 가던 박상병의 거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날아왔다.
지욱은 이를 악물고 질퍽거리는 땅을 박차고 나아갔다. 죄송하다는 말은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다. 이곳에서 사과는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기나긴 밤새 매복 작전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흙과 땀으로 범벅이 든 전투복을 벗어 던질 기력조차 없었다. 생활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행정반에서 누군가 그를 찾았다. 강지우 일병 면회로 이병소로 면회로 이병소로 면회 그의 단어에 생활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맺었다. 수십 개의 눈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누구? 여자친구냐? 한 선임의 무릎에 동료들의 눈에 호기심과 부러움이 어렸다. 지욱은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 면회를 올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어머니 오셨습니다. 그의 대답에 생활관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차가워졌다. 에이 엄마냐 하는 실망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그를 향했던 시선들은 다시 무관심하게 흩어졌다. 지욱은 무거운 몸을 이를 펴다 어머니가 온 것이 반갑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스럽고 불편했다. 하필이면 가장 지치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다니. 그녀는 분명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군기가 빠졌다고 말할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는 관물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며칠간의 야외 훈련으로 피부는 거칠어졌고 눈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피로와 절망으로 흐리멍덩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던 진짜 사나이의 모습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위병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비에 젖은 땅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다. 저 멀리 위병소 앞에 서 있는 낯익은 차와 그 옆에 우산을 쓰고 서 있는 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위병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 2명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무언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자세는 불량했고 말투는 위협적이었다. 지욱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그의 온 몸을 덮쳐오고 있었다. 그날 아침 칠성 부대 위병소의 공기는 유난히 눅눅하고 불쾌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짙은 안개가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 백승철 상병은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부둥한 날씨도 간밤에 제대로 잠을 설친 파새에 지끈거리는 머리도 그리고 곧 제대로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 자체 백승철에게 군대는 부조리의 집합체였다. 힘 있는 자는 더 큰 힘을 누리고 힘없는 자는 철저히 짓밟이는 정글. 그는 자신이 정글의 최하위 포식자쯤 된다고 생각했다. 자신보다 약한 이병, 일병들 위에서 군림하고 주어진 작은 권력을 최대한으로 휘두르며 무료함을 달렸다. 그것이 그가 이부조리한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의 뒤틀린 심리는 과거 부사관이었던 아버지가 장교들의 비리에 희망이어 불명의 전역을 당했던 가족사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렸다. 그는 소위 있는 집자식과 높은 양반들을 병적으로 증오했다. 그의 옆에는 신병 윤상민 이병이 버러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서 있었다. 윤상민은 선하고 소심한 청년이었다. 그는 백승철의 거친 언행과 가학적인 행동들이 불편하고 두려웠지만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조각배처럼 고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전전긍거할 뿐이었다. 시발 날씨 한번 조갑네. 이런 날은 면회 오는 미친년도 없겠지. 백승철이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그의 시야의 안개를 뚫고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지루한 사냥터에 드디어 먹이감이 나타난 것이다.
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서자 말끔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내렸다. 최수연이었다. 그녀는 내리자마자 능둑하고 탁한 강원도의 공기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수고하십니다. 강지욱 일병 면허스. 최수연은 최대한 몸을 낮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몸에 밴 위험은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겉모습은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이려 했었다. 백승철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렸다. 비싸 보이는 옷, 고급스러운 가방, 그리고 몸짓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기품, 전형적인 강남 사모님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대체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약간의 위험만 가해도 쉽게 지갑을 연다. 신분증이요. 백승철은 일부러 팔짱을 긴 채의 퍽짓으로 요구했다. 최수연은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그는 신분증을 건성으로 받아들고는 그녀의 얼굴과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며 음영하게 웃었다. 야, 어머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고우시네. 아들은 좋겠어. 이렇게 예쁜 엄마가 다 있고 적급한 희롱이었다. 최수연의 눈썹이 꼼틀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면을 절차나 진행해 주시죠. 아, 왜 이렇게 급해? 우리가 남입니까? 어머님, 아드님이랑 저랑 매일 얼굴 보고 밥 먹는 사이인데 백승철은 한 걸음도 다가서며 그녀와의 거리를 좁혔다. 그의 몸에서 나는 불쾌한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역하게 끼쳐왔다. 우리 지옥이 군 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어요? 노골적인 금품 요구였다. 아들의 군 생활을 담보로 한 비열한 협박. 옆에 있던 윤상민 이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백상병을 말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최수연은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다. 적진의 한복판에서도 수천 명의 부하들 앞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이성을 잃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하찮은 벌레 같은 인간 앞에서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건가? 상병.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전의 부드러운 문 온데간데 없었다. 백승철은 순간 주춤했다. 여자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판을 물을 수는 없었다. 그는 오히려 더 오만하게 나왔다. 무슨 뜻이시긴요?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고생한다고 커피값이라도 좀 챙겨주시면 우리가 지욱이 더 잘 챙겨주고 그런 게 다 세상 사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말을 마치며 마치 친근함의 표시인 양 최수연의 발을 툭 건드렸다. 그 순간 최수연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그 더러운 손, 방장 치워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심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백승철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거듭며 뒷걸음질 쳤다. 뭐야 이 아줌마가 다시 한번 내 몸에 손을 대거나 내 아들을 입에 올리면 그땐 내 군 생활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장날 줄 알아.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선고했다. 사형수가 단둔의 앞에서 듣는 마지막 선고. 백승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방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저 멀리서 아들 강지욱이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순찰 중이던 인사참모 오재혁 중량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제4장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오재혁 중량은 전형적인 관료형 군인이었다. 그의 세계는 규정과 절차,
그리고 상급자의 심기를 살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에게 정의나 사명감 같은 단어들은 진급 심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유물일 뿐이었다. 그의 최우선 가치는 무사한 일이었다. 어떤 문제든 자신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덮어버리는 것이 그의 특기였다. 그날 아침 그는 집 부둥한 몸을 이끌고 부대 순찰에 나섰다. 비에 젖은 부대 풍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며 차를 몰던 그의 귀에 위병소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거슬렸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었다. 비로 먹을 주말 아침부터 또 무슨 사고냐? 그는 신경질적으로 차를 세우고 위병소로 향했다. 전방의 소란 무슨 일이야? 오재혁 중량의 고함에 위병소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했다. 백승철 상병과 윤상민 이병은 경직된 차렷 자세로 굳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뱀앞해주 같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최수연은 감정 없는 표정으로 조용히 그를 돌아볼 뿐이었다. 인사참모님. 그게 이 민간인이 규정을 어지고 백승철이 박흑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오재혁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됐고 상황 파악은 나중에 할 테니 입 다물고 있어. 그는 일단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백승철을 날카롭게 쏘아본 뒤 이 최수연에게로 몸을 돌려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병사들 교육이 부족해서 큰 신뢰를 범했어. 제가 책임지고 엄중하게 처리할 테니 너블로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극도로 정중했지만 그 속내는 뻔했다. 좋게 넘어가 주십시오. 그는 이 일이 더 커져서 사단장 그에 들어가거나 민원이라도 제기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고 싶었다. 최수연은 오재혁 중량을 응시했다. 그의 계급장과 이름표 그리고 그의 눈빛에 담긴 비굴함과 계산적인 태도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간파했다. 이자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덮을 사람이다. 그녀는 이 문제를 이 선에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도려낼 기회였다. 그때 헐레벌떡 뛰어온 강지욱이 위병소에 도착했다. 어머니. 그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 서 있는 어머니와 안절부절 못하는 병사들, 그리고 잔뜩 인상을 쓴 중량의 모습을 보고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우가 최수연이 아들을 불렀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들의 초라한 모습에 그녀의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구나.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침 위로 올랐다. 오재혁 중량은 강지욱이 등장으로 이 상황을 더 빨리 수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강지욱이 일병 어머니 되십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해당 병사들은 규정에 따라 영창에 보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오재혁 중량 최수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오재혁은 당황했다. 처음 보는 민간인이 어떻게 자신의 관등성명을 알고 있는가. 의문이 채가시기도 전에 최수연은 핸드백에서 군인 신분증을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재혁 중량의 눈이 액자 밖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신분증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선명한 증명사진. 그 옆에 박힌 반짝이는 두 개의 별, 그리고 육군 소장 최수연이라는 이름, 소장님. 그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다. 최수연 군 내부에서 독살라 불리는 여자, 국방부의 실세.